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 김홍영 검사라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을 당했었고 또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 수행 중에 이제 유명을 달리한 검사였는데 이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 사건 이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오는 16일 날 이게 열린다고 하는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배상훈 교수님. 예. 김홍영 검사님은 예.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하시다가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글을 남기시고 이제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하셨는데 당시에 그 여러 정황상 그 담당했던 부장검사 김모 부장검사가 네.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드러나갔고 네. 2016년 8월에 그 김 부장검사는 해임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김 전 부장검사는 이거에 반발해 갖고 여러 해임 취소 소송도 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고 근데 문제는 네. 그 뒤에 3년 뒤에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이제 서울지방 변호사에서 관련된 부분 왜냐 이건 사실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호사에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폭언과 모욕 혐, 폭행과 모욕 혐의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사건화가 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사를 작년 11월에 됐는데 네.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좀 뭘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또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짚어보면 2016년 5월 19일 날 그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남부지검 형사 2부에 근무했었는데 저도 남부검찰청에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예. 3년 파견 나갔었는데 당시에 김모 부장검사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업무 과정이라든가 스트레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아마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네. 김 부장 검사가 해임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고소 고발이 안 됐는지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알다시피 교수님 얘기한 대로 작년에 변호사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 김 부장 예. 검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갖고 있다가 올 3월쯤에 고발하기면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3월 달에 고발인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아마 저번 주에 그 김 전 부장검사죠.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장 수사 아니냐. 이런 상황이 뭐냐면 사실 검찰이 폐쇄적인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그 김홍영 검사가 뭐 이 카톡이라든지 휴대폰 보게 되면은 그런 문자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진단을 끊었다든지 아니면 김홍영 검사가 고소를 하진 않았고 그냥 네. 본인이 그걸 감내하면서 그냥 극단적 선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는 감찰 조사만 끝냈고 유야무야 해임만 시키는 걸로 끝나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그냥 검찰 상관들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심각하게 막 이렇게 폭행도 하고 폭언하는 걸 이제 건너서만 픽션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무릎 그냥 아래를 뭐 발로 예, 예. 뭐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냥 픽션인 줄 알았는데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실제 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고 아니 이게 부장검사가 자기 부하 직원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거의 학대 수준으로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이런 논란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형사처벌도 안 받고 네. 그냥 대충 해임 처분 정도인데 그 뒤에 또 변호사 개업을 한다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거죠. 네. 해임은 됐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하니 동료 변호사들 협회에서 안 된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했고 그런데 정작 고소인 수사만 들어갔지 조사만 했지 이 김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소환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했다가
뭐 지난주에 했다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피해자인 김홍영 검사는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김홍영 검사가 내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41기로 알고 있는데 41기 동기생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그 고발인 예. 조사는 받았습니다. 3월 달에 네. 받았는데 그럼 받았으면 당장 그 피고발인 김모 부장검 전 검사를 소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내부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그냥 뭐 버무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던 거고 실제적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검찰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보면은 지금 아까 교수님이 뭐 폭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근무했던 형사 일부 검사들이 부장님이 부르면은 뭐 꼼짝 잘 따라가요 하지만은 욕은 얻어먹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폭행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일 못해? 아니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압박은 줘도 실제적으로 맞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 김 검사는 특이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 술 먹고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불구하고 검 부장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때렸다? 말은 좀 압박할 수 있어도 때렸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아마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동기들 진술 들어보면 보는 데서도 아마 때렸다는 것 같아요. 그 때렸다는 것이 뭐 심하게 때린 것보다는 일단은 밀어도 폭행이고 어깨를 때려도 폭행이거든요. 폭행 당했다 하는 거 보면은 네.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황이 이게 연결되는 것이 사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란이 또 있었고요. 예. 되면서 이제 아마도 지금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부분은 그거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유족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늑장 수사가 그리고 또 지지부진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소집이 돼요. 그렇죠. 예. 오는 16일 날 소집이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제서야 이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사과의 뜻을 밝힌 거죠. 정확히는 사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뜻을 밝혔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유족들이 뭐 설마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까지도 안 한 사람이 이게 소환되니까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를 하는데 김 전 부장검사가 유족들에게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아니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다. 네. 그리고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 그 폭행이라든지 지속적인 그 학대 아니 뭐 상습 폭언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먼저 하고 처벌 받은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처벌 받을 거니까 본인이 그거를 면피 좀 약하게 처벌 받으려고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긴 합니다. 원래는 한 150명이나 250명을 검찰총장이 위촉을 받아서 그중에 15명 정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풀이 있죠. 예. 근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기소를 하라, 불기소를 정하는데 기소하라고 해도 사실 검찰에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아까 말씀하신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을 올렸지만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고사항일 뿐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만 해도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죠. 수사심의가 열리니까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 건이 없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다가 삼성이란 거대한 힘이 작용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돼서 뭐 그 뒤에 몇 개가 있어 갖고 하니까 지금 이게 돼 갖고 지금 여기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왜 그럼 검찰은 수사를 안 해는가? 네. 왜 고발됐으면은 아니 자기 식구였는데 그것도 그 극단 선택한 분인데 그렇죠. 안 하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한다.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공정하게 이렇게 판결할까? 그것도 사실은 의문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그 말씀하셨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라든가 또 이동재 그렇죠. 채널A 예. 기자 사건에서도 수사심의가 이제 있었어요. 상당히 좀 올해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이걸
요청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수사심의도 이제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앞서 김은배 팀장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욕설이나 이런 거는 좀 듣기도 하셨지만 뭐 직접적인 폭행 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셨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예. 폭행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좀 저희는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범죄를 다루는 곳이고 하는데 여기서 위계가 너무 세대더라 아니면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들이 계속돼 왔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첫 외부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 자체가 외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럼 여태까지 내부에 그걸 처리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 검찰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 하나도 자기 식구였던 사람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갖고 예. 외부의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한 그 외부 판단을 받게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정성을 스스로 좀 입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사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걸 국민이 정확히 알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도 그것이 속 시원하게 유족들한테도 밝혀져야지만이 그 처벌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처벌하거나 기소하게 되면은 혹시 국민의 눈높이를 안 맞으니까 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거기에는 학계나 법조계라든지 언론계 시민단체 사람들 무작위로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면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소를 하는데 우리 자의적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뽑은 그 위원들이 공고를 한 상황에서 들어섰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번째의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것만 공고사항을 안 받아들였고 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볼 때는 심의위원회의 공고를 대부분이 받아들인 상황인 거죠. 지금은 법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주 과거에 그리고 글쎄요 좋지 못한 뭐 그냥 관행이었죠. 어느 뭐 직종은 어느 부서는 어느 곳은 군기가 세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업계는 원래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군기 얘기했다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장되는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심의 열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몇 번 다뤘었잖아요. 여기서 디지털 교도소 알고 봤더니 베트남에서 이제 운영자가 있었다고 하고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국내 송환됐다고 합니다. 먼저 이 디지털 교도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몇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 있는 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기존에 이제 성폭력 관련된 범죄의 피의자라든가 아니면 피고인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를 해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적인 형태의 일정 정도의 그 알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생도 그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고 어떤 뭐 그 교수님도 역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노출이 돼 갖고 고초를 받으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디지털 교도소 일종의 사적인 구제, 사적인 처벌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버상 공간의 정보 알림방 네. 같은 형태인 거고 이 사람이 잡힌 사람은 이제 일기 운영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는 이제 일기 운영자였는데 이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거기서 잡혀갖고 송환된 상태. 이게 법 적용은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죠. 정보통신법 위반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네. 개인정보법 위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그 디지털 그 교도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법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범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올려가 신상 공개하겠다. 네. 신상 공개는 본인이 못하게 됐습니다. 이알림 센터만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신상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 이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뭐 속 시원하다는 분도 있고 법원에서 가볍게 처벌하니까는 저렇게라도 하자는 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떤 심판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신상 공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억울하게 올린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요거를 수사를 했었죠. 다행히 베트남에 있는 범인을 네. 그 ICPO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 폴리스 오리가니제이션, 인터내셔널 저 몰라요. 크리미널 폴리스 오리가니제이션 뭐냐면 예. 국제 형사 기구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경찰하고 한국 경찰을 공조를 해서 예. 집으로 귀가하는 걸 전부가 다 권고를 했어요. 22일께 권고를 했는데 네. 일단은 한국 경찰 그 외사가 이제 국제검사대에 가서 신병을 인계 받습니다. 신병을 인계 받는 순간부터 체포를 되니까 네. 그 시간부터 48시간 동안에 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데 네. 한국에 데려와서 아마 조사를 끝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이 운영자가 잡히면 디지털 교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2기 운영자가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1기, 2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네요. 이름을 예, 그렇게 붙인 예.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되는데 예. 하여튼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의 서버를 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기서 차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한국 내에서 사법권이 미친 데서 차단하기 어려운 거고 차단했다 하더라도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운영자가 외국에 나가서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메인 패스워드로 해갖고 얼마든지 다시 다른 걸 우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첫 번째 운영자 말고 두 번째 운영자가 또 운영하고 있고 그걸 또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화적인 소재로 본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처벌하지도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고 이런 걸 보다 못한 사람이 이 사람 신상 내가 알리겠다.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소스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 그래서 이제 거의 해적처럼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화상 같은 데 보면 저 사람 훌륭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공개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라든가 법 차원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 어떤 올리는 거 하고 본인 생각대로 그리고 주변에서 끌어모은 정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개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단순히 보복심리라든지 아니면 사법처벌이 약하니까 내가 뭐 응징하겠다 이런 심리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정부에서는 불법 사이트 하나다. 네. 개인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운영자를 추적해가지고 지금은 본인들이 뭐 그 운영자가 처음에 남미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미했다고 했지만 경찰도 사이버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추적을 IP 추적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소재가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히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걸로 해가지고 인터폴 요청을 해서 적색수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걸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기 운영자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기 운영자도 경찰에서 사이버서대에서 수사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잡힐 보고가 수 됩니다. 있겠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잡는 것이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예. 조두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완벽하게 처벌받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예. 국민의 법감정상의 처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막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같은 경우도 그때도 얼마나 분노가 컸어요. 미국은 600년을 받는데 우리는 1년 5개월밖에 안 받고 그것도 겨우 집행유예 정도 받는 그 이런 어떤 큰 차이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처벌이 되고 정도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성범죄자라는 이런 범죄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운영자들은 당연히 흔히 말하면 체포해가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앞서서 이 지금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라든가 뭐 N번방에서 뭐 갓갓이나 뭐 누구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잡기는 참 잘 잡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네. 그런데 처벌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래갖고 집행유예, 벌금형. 예. 그럼 또 나오면 또 재범해. 또 재범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경찰은 사실 기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잡습니다. 근데 처벌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하지만 재판하지 못하니까 네. 재판부에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정형 나온 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용하다 보면 감형이 되고 네. 참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가볍게 처벌받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그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법정형을 보다도 그 양형 기준을 올려라. 맞게 처벌하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형량을 공개형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자 공개도 하는데 그걸 좀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지금 네.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두 분과 다음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 불명에 빠진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이 간호사, 병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우희 팀장께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타까운 일인데 2019년 10월경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네.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닷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닷새 아이가 갑자기 무호흡 증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의식불명이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보니까 두개골이 골절됐더라. 뇌전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원장을 고소를 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간호사가 그 어린아이 그 아영이라는 애를 5일밖에 안 되는 애를 학대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그 수사한 결과 아동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네. 그다음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당시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어렵다 해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했던 거죠. 예, 시간이 지금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죠. 당시에 CCTV 그런 그 불구속 수사를 되면서 CCTV를 약간 조작이나 은폐할 시간을 준 그런 경위가 아닌가라는 의심. 네. 또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생아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송 중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예. 그 뒤에 나온 얘기로서 그러니까 좀 더 초기에 이렇게 좀 관계 수사가 되면서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그 시간대에 특정 시간대에 CCTV가 사라져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CCTV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또 CCTV를 보니까 실제로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러면 또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아이의 상태가 실제로 이 골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평면의 골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디 좀 뾰족한 부분에 어떤 생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뇌 부분이 상당히 손상이 많이 돼 갖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떨어뜨렸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학대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게는 상흔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처 흔적을 보니 이게 단순히 그냥 잘못 다뤘다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건데, 아니 5살도 아니고 5일 5달도 아니고 예. 닷새 태어난 지 닷새 되는데 뭘 학대를 할까요? 이게? 그 당시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이를 학대한 것보다는 자기가 임신 중이라 했다는 임신 중에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를 좀 함부로 다룬 건 맞다. 함부로 다뤘다. 간호사가 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대학병원에서 해보니까 두개골 골절이 났지 않습니까? 그 뇌출혈이 났기 때문에 이게 떨어뜨린 거든지 아니면 심하게 어디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계속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CCTV도 보거나 확인해 보니까 그 CCTV를 보시면은 들었다가 놓고 던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지고도 뇌 두개골이 골절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런 대이런 데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경찰에서는 원장하고 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3명을 지금 그 기소 의견을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또 다시 또 재수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제 재판을 넘기기 때문에 재판에서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인정돼서 유죄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범죄심리 쪽에서는 네오네탈사이드라고 하는 별도의 그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 영아에 대한 공격이 이 부분인데 영아에 대한 공격. 신생아 영아에 대한 공격인데 그래서 사이드라는 걸 붙이는 부분인데 되게 작고 사실 이 생명체인데도 네. 그걸 못 느끼는 형태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입증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부주의보다는 그것과 연관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분명히 가능한 거고 네. 검찰에서 또 그걸 또 확대해 갖고 수사를 또 확대해 버리면은 보다 더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실은 부모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예약된 시간이 돼야지만 밖에서 보죠. 모유 수유를 네. 겨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빠도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일정 시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커튼 다 닫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됐건 고의가 됐건 아니면은 어떤 착오가 됐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신생아가 증언을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CCTV밖에는 그 안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CCTV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신생아실이 있는데 설치한 곳은 15개밖에 없다. 어. 이 법적으로 완전히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서도 좀 꺼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호사도 인권이 있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00%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거 지금 물론 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정교하고 세심스러운 작업이 필요한 간호가 필요한 아니면 상업이 필요한 공간은 네. 간호사나 의료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있는 사람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그렇죠. 건데 네. 의료계 쪽에서는 그 반대쪽에 있는 거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한 향후에 입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재판에 제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좀 다룰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